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빌라전 MOTD 분석, 후토크 분석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가지 포인트가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경기였지만, 어쨌든 박싱데이 마지막 경기였어요. 박싱데이 마지막 경기였고, 다음 리그컵 맨시티전 4강전까지 약간 이제 텀을 두고 일정 휴식 기간이 좀 있는 그런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2대1 승리로 마무리 지었죠. 2대1 승리로 마무리 지었고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가 이제 리버풀하고 승점이 동점인 공동 골득실 차로 2위긴 하지만 승점으로는 공동 1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경기에서 나타났던 전술적인 포인트 그리고 이번 MOTD 분석에서는 기존의 MOTD 분석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까지 다 다뤘던 것과 달리 하나의 전술적인 포인트에 집중해서 오늘은 레시포드 윙포워드 레시포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기 유나이티드는 4-2-3-1 혹은 4-2-2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포메이션 들고 났는데요. 프레드 맥토미니가 중원에 서면서 포그바 브루노 두 명의 이제 도펠 채너 저는 도펠 채너라고 부르는 두 명의 10번이 가동되는 그런 라인업이었고요. 레시포드가 조금 와이드하게 우측 와이드 포지션에서 이제 활약하면서 이 4-2-3-1 4-2를 오가는 그런 전술적인 대응을 갖췄습니다. 자, 그리고 저 빌라 같은 경우는 경기 전에 제가 프리토크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분석했던 대로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요. 예상했던 거랑 메타겟, 밍스, 콘사, 캐시, 맥긴, 루이스, 엘가지, 그릴시, 트라우레, 그다음 와킨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보이는 경기였어요.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압박이 기존 경기들과 조금 압박이 기존 경기들에서 보였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가 빌라가 압박에서 이제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 풀려나오고 유나이티드가 거기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기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좀 놓고 보자면요. 전술적인 포인트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레드 맥토미니를 활용한 프레드 라볼피아나 체제를 활용한 프레드 라볼피아나 체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비사카까지 수비에 가담하는 변칙적인 라볼피아나 체제를 활용한 그런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 경기에서 이제 어쨌든 루쿠쇼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경기에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루쿠쇼의 반대편에는 레시포드 필요하다면 완비사카까지 전진할 때는 3백 구성이 되고요. 3백 구성 혹은 프레드가 조금 더 전진한 위치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측면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브루노와 포그와 도펠 채너 두 명의 10번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특히 포그바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를 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술적인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제일 포인트가 됐던 선수는 레시포드였어요. 레시포드였고 이 레시포드가 오른쪽 측면에 가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아마 우리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이제 활약하면서 동시에 완비사카의 경기력이 살아났던 거. 완비사카의 경기력이 살아났는데 요거는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이에요. 완비사카 산초 오면은 조금 산초가 부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 완비사카 공격력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완비사카 막상 이제 오른쪽에 레시포드가 같이 뛰니까 완비사카 경기력이 확 올라오고 공격력에서 필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들에서 완비사카한테 얼마나 큰 전술적인 부담이 가해져 있었는지 전술적으로 참 많은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그런 게 잘 보이는 경기였고 덕분에 이제 그 보조를 얻은 완비사카가 이 선수는 침투 타이밍, 속도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제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전방에서 이제 볼 배급에서 거기서 이제 정확도나 패스 선택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선수인데 레시포드가 와이드 포지션을 잡아주니까 완비사카가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편하게 이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상대 수비가 분산된 틈을 타서 그러면서 이제 이 크로스의 정확도나 패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이제 제고가 되는 동시에 그러면서 이 우측면에 이제 공격력이 되게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쨌든 이 윙 레시포드 요 체제가 얼마나 이제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MOTD 분석에서는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평소 뭐 자신들의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와킨스나 뭐 엘가지 이런 선수들이 측면을 빠져나가주면서 그릴리시가 뭐 측면 빠지면서 스위칭해서 엘가지가 중앙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레이 패턴을 바꿔가면서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좀 제압을 하려 했는데 이제 수비를 좀 제압하려 했는데 단지 이 빌라가 평소처럼 하는 이제 좁혀서는 이제 압박 대응이 좁혀서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압박 대응이 이번 경기에서는 이게 독이 되었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루이스나 맥긴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나 수비에서 이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에너지, 특히 맥토미니와 프레드 같은 경우 쉬고 나왔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충만해 있는 상태였고 그 에너지를 따라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좀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전술적으로 뭐 많은 뭐 그게 있었다, 이 전술 싸움이 크게 일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소샤르 감독이 들고 나왔던 레시포드 우측 윙 카드, 그리고 브루노와 포그바를 활용한 도펠 채너. 브루노와 포그바가 이제 중앙에서 움직이면서 루이스랑 맥긴을 좀 막하는 역할도 맡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나 맥긴을 통한 이제 볼 배급 루트가 차단이 되고 이제 중원이랑 이제 전방이랑 좀 유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빌라에게는 좀 가혹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박싱데이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리즈전과 마찬가지로 빌라를 상대하기에 되게 수월할 수 있는 일정 면에서 되게 이득을 보는 그런 경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술적인 분석은 크게 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MOTD 분석으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자, MOTD 분석 첫 번째 자료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레시포드 히트맵입니다. 레시포드 히트맵이고 레시포드가 이제 이거는 공격 방향입니다. 공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레시포드가 좀 아래쪽에서 많이 움직였죠. 아래쪽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 측면에서 이제 볼 운반에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해주면서 그리고 히트맵 자체가 중앙으로도 들어가지만 직선적인 이제 히트맵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측면으로 많이 빠져 들어가주는 이런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공간을 좀 와이드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그런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술 분석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나이티드의 공격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격수가 많다는 의미는 사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이 좌우 윙포드에 모두 뭐 레시포드,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린우드 이렇게 쓰면서 이 인사이드 포워드들이 이제 가용이 되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좌우폭이 되게 좁아져요. 좌우폭이 좁아지면서 이제 경기장을 되게 효율적으로 못 쓰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레시포드가 오른쪽에 기용되면서 오른쪽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좌우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반대쪽엔 쇼가 있어요. 또 쇼가 올라와서 완비사카가 수비적으로 역할하고 그 다음에 프레드가 조금 라볼 피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쇼가 되게 많은 자유도를 얻어서 쇼가 측면에서 되게 깊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을 되게 넓게 쓸 수 있게 되었죠. 경기장을 쓰는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가 안으로 좁혀서서 숫자 고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압박을 거는 방식인데 그 압박을 이제 좌우 측면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이제 보관이 조금 가미가 돼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오른쪽 윙으로 뛰는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뛸 때랑은 또 다르게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공을 이제 운반해주고 그런 역할을 맡았다. 요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경기 장면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레시포드가 또 측면에 빠져있죠. 포백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포백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라면은 레시포드 그리우드 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쇼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경기 이제 측면 공간이 되게 넓게 쓰이고 있는 거죠. 넓게 쓰이고 있고 완비사카까지 이제 예비조로 이제 가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을 쓰는 게 되게 넓게 좌우폭을 넓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수들도 뭐 필요한 포지션에 다 있죠. 마샬이 아래로 내려와서 링크 역할을 해주고 포그바랑 브루노가 좌우에서 이제 이 10번으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풀어나갈 때 이제 측면에 집중이 돼가지고 측면에서부터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요 역할은 근데 뭐 사실은 우리 스쿼드에서 요 역할을 기존에 할 수 있는 선수가 제임스 정도 제임스 정도였는데 제임스가
활약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예. 활약상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돌파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측면을 와이드하게 팔 수 있음에도 예, 그 역할을 이제 해주지 못했는데 레시포드를 넣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갈증이 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세요. 예,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점이 생기느냐,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측에서 레시포드가 나오면서 뭐 이점이 생기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8위전 2차전 분석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른쪽에서 드리블을 칠 때 레시포드가 오른발로 볼을 긁어오는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공을 흘리더라도 레시포드가 공을 흘리는 드리블을 좀 자주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는데 그거를 보완하기에 오른쪽에서 뛰면은 왼쪽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수 있다. 예.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하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레시포드가 공을 잡았을 때 레시포드가 공을 잡았을 때 이제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자주 시도합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자주 시도하는데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 공이 오른발로 찼을 때 보통 왼쪽으로 휘어서 나가요. 예. 왼쪽으로 휘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필드 바깥쪽을 경유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되죠.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되다 보니까 이 패스 자체가 이제 상대 수비의 상대 수비가 없는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코스로 전달이 돼서 요런 패스들이 레시포드가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서 뭐 브루노가 이제 빠져나가서 공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완비사카가 공을 잡는다든지 요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브루노나 혹은 포그바 요 선수들이 묶여 있더라도 레시포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측면에서 이런 역할은 이제 산초한테도 사실은 좀 바랬던 부분이긴 해요. 산초가 만약 영입이 됐으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사실. 근데 산초를 못 쌓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생겼던 부분인데 꽝 대신 닭이라고 산초 대신 레시포드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우측면에서 참 좋은 모습 보여줬다. 이런 부분은 이제 레시포드의 성장하고도 좀 얘기를 맞물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후반기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지난 시즌 전반기 레시포드 역할은 사실은 마샬이 이 가짜 9번 펄스9 역할을 하고 레시포드 제임스가 좌우로 펼쳐나가면서 그러면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레시포드가 부상 이후에 그런 역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쇼와 연계를 통해서 공을 운반하고 패스를 앞으로 넣어주면은 이 마샬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브루노와 함께 공격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여기서 이제 레시포드가 플레이 메이킹에 조금 성장을 이뤘다는 거, 그런 포인트가 생기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오른쪽에서 뛰더라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코스로 패스를 넣어주면은 상당히 이제 상대 수비하기 되게 까다롭지만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패스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레시포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제고가 됐다.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면들에서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레시포드가 오른발로 이제 밀어주면서 상대 수비 뒤쪽으로 밀어주니까 완비사카가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을 잡고 크로스를 내주죠. 포그바가 흘리면서 이제 프레드한테 전달돼서 프레드가 슈팅을 하지만 아쉽게 빗나갔던 이 장면. 어쨌든 완비사카의 공격력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측면에서 움직이는 레시포드의 이제 위협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거까지 또 하나. 요거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자, 다음 장면도 비슷하죠. 비슷하게 침투하는 브루노한테 공을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면서 공을 잡죠. 빠져나가면서 공을 잡고 그리고 크로스 각이 열립니다. 이런 포인트들에서 레시포드가 아까 히트맵 있잖아요. 히트맵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시포드가 약간 처진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공을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를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 운반이 되는 거죠. 공 운반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득점 장면. 첫 번째 득점 장면은 이제 좋은 연기였는데, 포그바부터 시작한 좋은 연기였는데, 요 장면에서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레시포드의 이제 리시빙 방향하고 그 다음에 볼을 이제 어떻게 돌려놓는지 그겁니다. 레시포드가 오른쪽에 서게 되면서 레시포드가 이제 볼을 받기 위해서 바라보는 방향은 보통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이 방향을 보고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공이 이렇게 넘어왔다.
공이 넘어왔는데 오른발로 이제 요거를 컨트롤하려면은 요렇게 돌아야 됩니다. 예, 원래라면 오른발 인사이드로 컨트롤하려면. 네. 아니면은 공을 흘려놓고 바깥발로 이제 잡아야죠. 예.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여기서 돌아서기에 무리가 생겨요. 예. 살짝의 무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플레이에 조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게 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나? 아니에요. 예.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왼쪽에서 뛰었을 때는 왼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오른발로 인사이드로 공을 돌려놓을 때 요만큼만 돌면 돼요. 요만큼만 돌면 되니까 이제 공을 잡고 기본적으로 레시포드가 바로 이렇게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죠. 예.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데 레시포드가 이 오른쪽에서 뛰다 보니까 신체 방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을 무리해서 오른발로 돌려넣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선수한테 그냥 간결하게 패스로 내줍니다. 아웃프런트로 이렇게. 네. 그러면서 비사카가 침투하는 거를 잡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예리한 장면을 만들죠. 이런 것들이 레시포드가 조금 더 이제 사실은 레시포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이타적인 마인드를 기르고 좀 자기가 혼자 플레이하려는 것보다 주변의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게 좀 시야를 넓히고 조금 더 간결하게 플레이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오른쪽에서 뛰니까 오히려 이제 본래라면은 이게 손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왼쪽에서 뛸 때보다 오히려 손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오른쪽에서 뛰니까 이게 오히려 이득이 되더라. 레시포드한테는 지능이 별로 좋지 못한 선수가 요 위치에서 뛰면서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패스 넣어주고 비사카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뛰면서 측면 와이드한 포지션에서 뛰면서 플레이메이킹에 참 이득을 많이 줬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사카가 조금 더 안쪽에서 언더랩하면서 안쪽 언더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사카가 가까운 위치에서 이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스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비사카의 공격적인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포인트는 제가 사실 산초에 대해서 분석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산초를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비사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비사카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선수 아니다. 단지 비사카를 지금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격적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비사카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잘 보여줬어요. 이제 레시포드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포인트에서 이제 산초 물론 사실은 산초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영입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산초가 사실 부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산초 말고 그릴리시 어때? 다들 요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릴리시가 뭐 10점짜리 활약을 했기 때문에 팀은 졌지만 10점짜리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산초 말고 그릴리시는 어때? 이런 생각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산초 만약에 그릴리시가 오게 된다면 그릴리시를 왼쪽에 보내고 그릴리시, 브루노, 뭐 레시포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산초 대신 레시포드 두 명이 스위칭해서 그릴리시랑 이제 레시포드가 스위칭하면서 좌우를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레시포드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발전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경기의 포인트로 이제 짚을 수 있는 이제 전술적인 포인트가 되는 선수는 레시포드고요. 그래서 레시포드가 뭐 이번 경기에서 좀 사실은 이제 평점을 제가 주관적 평점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레시포드에 대한 이제 혹평이 많더라고요. 좀 뇌절하는 것 같다. 판단력 문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요렇게 얘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레시포드가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좀 과소평가돼 있다 생각해요. 전술적으로 레시포드가 참 많은 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래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본래 자기가 잘하는 포지션이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 팀을 위해서 좀 희생하면서 이렇게 뛰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레시포드한테 좀 높은 평점을 좀 부여하고 싶어요. 지금 뭐 다들 뭐 6점 미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한 7.5점 정도는 줄 수 있다 레시포드한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렇다고 뭐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뛴다고 이제 측면에서 이제 와이드 포지션만 뛰는 것도 아니고 와이드 포지션만 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측면에서 뛰더라도 중앙으로 파고들을 때 되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포인트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드리블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오른쪽에서 볼을 흘리더라도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올 때 볼을 흘리더라도 이제 오른발로 이제 그걸 갈무리하기가 좋다. 왼쪽에서 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드리블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허무는 중앙을 허물면서 이제 측면을 빠져나가는 브루노, 뭐 포그바 이렇게 빠져나가 있고, 그럴 때 이제 맥토미니 같은 선수가 침투하면서 물론 맥토미니가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맥토미니가 이제 상대가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걸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허덕이는 모습이 나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레시포드가 중앙으로도 파고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측면 와이드 포지션은 비사카가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비사카 없더라도 브루노가 있잖아요. 반대쪽에 포그바가 있으니까 브루노의 자유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루노가 측면에서 역할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비사카까지 가세하는 이런 식으로 레시포드가 중앙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오른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에서 레시포드의 드리블 옵션을 더 활용하기에도 훨씬 오른쪽이 유리하다. 오른쪽에서 저는 레시포드가 한동안은 뛰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레시포드가 왼쪽으로 가서 팀의 제1 스코어러 역할을 맡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지금 당장 팀에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팀의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레시포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거를 이제 이번 경기에서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수비수 2명이 허물어지고 센 해백들이 요인이 되죠.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는 제임스가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고 좋은 패스를 넣어서 좋은 패스 좀 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아쉽게 무산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레시포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드리블이 사실은 드리블을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인데 단지 스피드 드리블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제 볼을 치고 나가는 선수다 보니까 공을 흘릴 때가 조금씩 있어요. 공을 흘릴 때가 조금씩 있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마무리 잘 짓는 방식이 이제 오른쪽에서 더 유리하다.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레시포드는 오른쪽에서 어쨌든 당분간은 뛰는 게 좋을 거다. 조금 더 갈무리 될 때까지. 자, 그래서 레시포드가 윙에서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얘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팬들의 아쉬움을 좀 자아냈던 부분은 이제 득점력이에요. 득점력 어쨌든. 그거에 관련해서는 또 제가 한번 칼럼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슈팅 자세가 오른쪽에서 뛸 때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늘리면은 이제 레시포드는 오른쪽 왼쪽 어디서든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는 위협적인 공격수가 되는 거죠. 그 단계를 이제 깨기 위해서 레시포드의 이제 발전의 이제 다음 계단은 거기고. 자,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슈팅 장면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 장면은 레시포드가 어떻게 왼쪽에서 뛰면서 어떻게 이걸 라운드 레그드 인스텝, 평소에 자주 쓰는 인스텝 킥을 어떻게 쓸까,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자, 레시포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자, 요런 방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요렇게 틀어요, 방향을 요렇게 틀고, 그리고 여기서 라운드 레그드 인스텝을 쓰면은 요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볼을 요렇게 차더라도 이제 발 방향이 요렇게 되잖아요. 오른발로 차면은 라운드 레그드니까. 그럼 요렇게 차더라도 힘이 요 방향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니어 포스트 쪽을 노릴 수 있는 요런 코스로 이 니어 포스트를 노릴 수 있는 요런 슛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사실 요렇게 되죠. 요렇게 니어 포스트 쪽을 노리는 슈팅을 몸의 방향을 바꾸면서, 드리블의 방향을 바꾸면서 요런 시도를 레시포드가 첫 번째 이제 25분에 나왔던 슈팅에서 한번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슈팅 장면, 요 25분 장면의 연장이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이 교차가 돼 있어요. 라운드 레거드입니다. 라운드 레거드고, 그러다 보면 공이 여기 있었는데 누워있죠, 몸이. 라운드 레거드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그리고 라운드 레그드랑 그 다음에 사이드 레그드 인스텝, 요거의 차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이제 포인트 하나를 또 짚어드리자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공을 차고 발이 교차가 된다. 발이 교차가 된다. 이렇게 하나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좀 증거가 되는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공을 찰 때 이제 신체 균형을 보면은, 시작할 때는 요 방향으로 있죠. 요 방향으로 있는데, 공을 차고 나서는 공이 여기 있으면은 공을 차고 나서는 공 쪽으로 신체 균형이 넘어가 있습니다. 상체 균형이. 상체 균형이 넘어가는 걸 보고, 이게 라운드 레그드구나. 그래서 이제 공을 이제 바깥쪽으로 돌려서 차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구나. 이게 신체 균형이 반대쪽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슈팅이 라운드 레거드 인스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슈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는데 보시면 발이 교차가 안 돼요. 이번에는 발이 교차가 안 되고, 이거는 사이드 인스텝입니다. 사이드 레거드 인스텝이고, 래시포드가 뭐 제가 그 분석 올리니까 래시포드가 슈팅이 뭐 그렇게 뭐 슈팅의 그게 능력치가 떨어져서 하나의 슈팅밖에 구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래시포드는 여러 가지 슈팅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단지 그 숙련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숙련도 중에 제일 높은 게 라운드 레거드 인스텝일 뿐이지, 오른발 오른발로 여러 가지 슈팅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고, 그 슈팅을 상황에 맞게 잘 쓰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까는 뭐 신체 방향을 바꿔서 이제 라운드 레거드 인스텝을 썼다면, 요번에는 이제 사이드 레거드 인스텝을 씁니다. 래시포드가 사이드 레거드 인스텝을 써서 보면은 디딤발을 바깥쪽에 놓고 그리고 공을 차죠. 신체 균형이 안 무너져요. 신체 균형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발을 바깥쪽에 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체 균형이 안 무너지고,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차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 레거드 인스텝을 써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막히죠. 어쨌든 래시포드가 여기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오른쪽에서 뛰면서 이 왼쪽에서 뛸 때만큼의 유리한, 자기한테 편한 이제 슈팅 궤정을 차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뛰면서 어떻게 내가 슈팅을 가져갈 건가, 요거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래시포드가 슈팅을 결코 못하는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뛰게 하면서 다양한 슈팅 궤적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플레이하면서 조금 더 플레이 메이킹에 눈을 뜨게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완성형 공격수로 한 단계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발로도 차죠. 왼발로도 차고, 요때는 라운드 레거드 인스텝이고, 공을 차고 난 뒤에는 공이 이제 상체 방향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상체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왼발의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왼발 자체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공이 아쉽게 막히고, 또 왼발에 대한 뭐 사실은 왼발 킥을 구사하는 게 제일 유리한 코스긴 해요. 요 오른쪽에서 들어올 때는 왼발 킥을 구사하는 게 제일 유리한데, 왼발을 그만큼 빠르게 이거를 숙련도 높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오른발로 킥을 차면서 뭐 사이드 레거드 아니면은 레이스 슈팅, 뭐 아니면 인사이드 킥,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중앙으로 이제 상대 골키퍼한테 주지 말고 구석으로 이제 차 넣는 그런 기술을 익혀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77분에 나왔던 슈팅은, 이거는 레이스 슈팅입니다. 발등으로 차고 있죠. 발등으로 차고 있어요. 발등으로 차고 있기 때문에 요게 근데 떴습니다. 래시포드가 레이스 슈팅을 많이 시도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래시포드가 부진했던 시기랑 맞물려요. 무리뉴 시기. 그때랑 딱 맞물리는데, 그때 래시포드가 많이 썼던 슈팅이 이 레이스 슈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많이 뜹니다. 요 슈팅을 좀 정확도를 좀 많이 기르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일단 요 슈팅이 되게 예전에 발렌시아 있죠.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7번 달기 직전 시즌에 그때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이 레이스 슈팅으로 발등으로 때려넣는 슈팅, 레이저처럼 쭉 뻗어나가는 슈팅으로 되게 예리한 슛을 많이 시도해가지고 거기서 득점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래시포드가 이제 오른발 슈팅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뻗어나가는 슈팅을 많이 기르면은,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인 이제 공격수로 거듭날 수 있다. 요거를 보여줄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아쉬웠던 포인트는 역시 이겁니다. 이 장면입니다. 공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래시포드가 이제 오른쪽에서 뛰면서 조금 조급함이 생기다 보니까 마샬이 차게 놔두는 게 정석이죠. 마샬이 차게 놔두는 게 정석이고, 수비수랑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샬이 그냥 차면 되고 래시포드는 살짝 비켜주면 되는 건데, 굳이 래시포드가 여기서 잡았어요. 조금 더 팀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포인트 경기 장면들에서 래시포드한테 큰 문제가 있는 장면은 잘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MOTD 어쨌든 래시포드, 윙시포드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 장면에서 완비사카에 대해서 하나 장면을 또 들고 나왔는데, 요거 두 개만 보고 오늘 MOTD 분석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탈 팰리스, 뭐 브라이튼, 그 다음에 파리전 여러 이제 경기들에서 좌우 횡전을 통해서 이제 실점을 하는 경우가 되게 잦았어요.
좌우 횡단으로 실점하는 경우가 되게 잦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던 선수가 주로 이 선수 완비사카였어요. 주로 완비사카인데 왜 완비사카가 자꾸 안쪽에 들어와 있느냐, 예. 자꾸 안쪽에 들어와서 포지션에서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냐 이랬는데 아까 저기 빌라 수비 대응 보시면은 어디죠? 요거 말고 요거 빌라 수비 대응 요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빌라 수비 대응도 안쪽 수비수들은 기본적으로 좁히는 게 기본입니다. 네. 좁혀서 중앙을 일단 막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그 위치를 채워주면은, 그러면은 좀 바깥으로 넓혀 나가서 이제 바깥에 있는 크로스하는 선수를 막거나 측면 침투하는 선수를 막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완비사카가 우리가 상대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으로 크게 휘두르는 이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완비사카의 이제 실수가 좀 돋보여서, 그래서 완비사카가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경기를 보면요, 막상 경기를 보면요, 완비사카가 이제 절대 그런 부분에서 이 부족한 선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선수가 아니고 12분 50초죠. 12분 50초 잘 기억해 두세요. 12분 50초에 완비사카가 바깥에 있는 선수를 시선 체크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들어오는 엘가지를 시선 체크하고 있죠. 시선 체크를 하고 있고, 자 보시면은 요 안쪽에 들어온 상태에서도 완비사카가 수시로 이제 21번 엘가지를 체크를 해요. 자기 마크맨이니까 체크를 하고, 엘가지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완비사카 따라 나가다가 공이 크게 휘둘러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다시 빠져나와서 여기서 막습니다. 막는데 아까 12분 50초를 기억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12분 56초거든요. 경기 다시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12분 50초부터 56초 다시 돌려보시면은 완비사카가 이 6초 사이에 총 7번을 상대 엘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시선을 돌려서. 들어가면서 수비 복귀하면서 계속 고개를 돌려서 상대 엘가지를 체크를 해요. 이렇게 바깥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팀의 전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완비사카한테 참 많은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이제 맥과이어, 린델레프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 발이 느리다 보니까 안쪽으로 좀 많이 좁혀서는 그런 대응을 취하는데, 그러면은 그 공간 커버를 위해서 완비사카가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완비사카가 우리 횡전 안으로 이제 실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완비사카한테 이제 어쨌든 보이는 게 완비사카 문제니까, 왜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비사카한테 조금 면죄부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요 12분 50초에서 56초까지 장면을 꼭 한번 보시고, 요 사이에 완비사카가 어떻게 6초 사이에 얼마나 이제 고개를 자주 돌려가지고 엘가지를 자꾸 체크하는지, 바깥쪽에 돌아나간 선수를 체크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비사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열심히 하는 선수고, 단지 우리 팀이 이 선수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 선수의 100%를 잘 뽑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공격이든 수비든. 그런 부분에서 비사카한테 너무 많은 비판이 가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과도한 비판,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 장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MOTD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1년 새해가 돌아왔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저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분석,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잘 이제 박싱데이 마무리 잘 됐고, 다음 맨시티전까지 또 이제 저도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텐데, 그것도 영상 올라가면은 많이 봐주시고 올 한 해도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MOTD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바.